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페이지, 5페이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시간 내어서 이 노트 완성되는 거를 철을 다 해서 공부방에다가 9권을 만들어 두고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는 학생들은 제가 문자로 공방 비번하고 다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열고 들어가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 이 수업 듣기가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한 권씩 가져가 주시고요. 그러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입니다. 자, 태양계 형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물질의 세계에서 이제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구까지 올라 그러면 우주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태양계가 나오고, 그 다음 지구의 형성이 나오겠죠. 그럼 4페이지를 보게 되면 태양계와 지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을까요? 당연히 우주에 대해서 했겠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는 뭐 다른 물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수소 기체와 헬륨 기체가 3대 1의 질량비로서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우주의 창조를 우주가 탄생한 거를 빅뱅 이렇게 원리로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현재 나온 원리가 뭐 그밖에 없으니까 뭐 그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뭐 그것만 갖고는 많이 부족한 점이 많죠. 그죠? 태양계 형성과 지구의 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태양계 형성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성운설에 대해서 살짝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바로 그 성운설에 의해서 별들이 만들어졌듯이 태양계도 똑같이 성운설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계 형성은 성운설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어, 태양계를 만들었던 성운이 먼저 있었겠죠, 그죠? 이 성운은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막 이렇게 불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뭉쳐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중력에 의해서 수축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힘만 갖고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거하면 흩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뭉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뭉쳐지는 힘을 중력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죠. 그 다음에 뭉쳐지다 보니까 원시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시 원반이 물론 그 원반이 나중에는 행성들로 바뀔 것이다라는 게 짐작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시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 그 원시 원반이 또 뭉쳐져서 행성이죠. 수금지와 목토천에 미행성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시 행성과 결국 그게 이제 태양계라는 뜻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태양의 중심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겠죠. 그죠? 그다음 미행성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원시 행성들도 점점 크기가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어서 바로 지구의 형성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지구는 조금 전에 그 원시 행성이잖아요. 그죠? 그 원시 행성들이 자꾸자꾸 뭉쳐지면서 커지는데 뭉칠 때 충돌하는 힘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들의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행성이 굉장히 뜨거워져서 마그마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마그마 상태가 되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겠죠? 그럼 그 유동성에 의해서 무거운 물질은 지구의 중심부로 들어가고 가벼운 물질은 바깥쪽으로 빠지는 핵과 분리가, 멘털이 분리가 일어났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핵과 멘털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배울 때는 지각, 멘털, 외핵, 내핵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핵과 멘털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구가 서서히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고 사실 이거 지각이 먼저냐 바다가 먼저냐 이거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꽉 집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먼저 식으니까 식은 땅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 입자들이, 왜냐하면 화산이 폭발할 때 보게 되면 지구 내부에서 올라가는 가스의 대부분이 수증기입니다. 이 수증기가 식으면서 응결이 되어서 다시 떨어져서 바다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바다가 생기니까 바다가 또 지각을 시키고 이게 돌고 도는 거죠. 서로 간에, 그죠?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동시에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지구가 핵, 멘틀, 지각 형태로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 과정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과정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과정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계 형성과 지구의 형성 과정. 나는 이거 못 믿겠다. 못 믿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과정 외워주세요. 알겠죠? 저도 안 믿지만 그냥 과정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뉴턴 역학하고 그다음 열역학하고 이 파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증거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고 이론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어떤 학설과 이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과거 어느 시점의 과학자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도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라는 선에서 정도 이해하시면서 꼭 암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5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가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된 과학책 같아요. 이제는. 그죠? 과학책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소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했죠.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소가 수소나 헬륨과 같은 원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지구에는 엄청나게 자연적인 거는 93종 정도 되고 인공적인 것까지 다 합하게 되면 책들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110여 종, 요즘은 한 120여 종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어떤 특정 원소들을 새롭게 자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종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런 다양한 원소들을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헬륨까지는 우에 끼워 맞췄는데 이 작은 행성인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류의 원소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아직까지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소들을 발견해 보니까 이게 역사예요. 그죠? 과학도 역사책입니다. 이 데베라이너 그리고 멘델레예프 순서가 데베라이너 그리고 멘델레예프 모절리 이 순서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데베라이너가 1817년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1869년에 멘델레예프. 오, 이 사람 딱 그죠? 나하고 거의 딱 100년 차이네요. 네. 그렇게 오래된 사람 같지는 않네요. 그죠? 그 다음 모절리가 191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전된 것도 사실은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물론 근대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보일은 뭐 그 이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발전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자, 데베라이너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물질을 물론 데베라이너 이전에 라부아지에 단두대에 처형당한 아저씨예요.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33종의 원소를 발견을 합니다. 라부아지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도 발표했는 사람이고 33종의 원소를 발표하는데요. 이 라부아지에가 발표한 원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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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가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 그러니까 성격도 비슷하지만 요 간격이 녹는 점의 간격이라든가 밀도의 간격이라든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리튬의 밀도와 칼륨의 밀도를 평균 내면 중간에 있는 나트륨의 밀도가 나오고요. 녹는 점, 끓는 점 전부 다 똑같이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베라이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물질의 세계는
이렇게 세 개씩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개만 발견된 건 어떻게 되겠어요? 데베라이는 생각에는 한 개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애는 두 개가 더 있는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세 개씩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오늘날은 틀렸죠. 내용은 틀렸는데 중요한 거는 비슷한 성격을 나타내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을 멘델레예프가 이때만 해도 이제 63종의 원소까지 왔죠. 63종의 원소를 원자의 질량 순서로 배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8개 정도 선에서 비슷한 성격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데베라이너에서 멘델레예프로 넘어오기 전에 뮬렌즈라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이 사람은 8개마다 비슷한 성격을 나타낸다라는 옥텟 규칙을 발표를 합니다. 건너뛰고 넘어온 거예요, 책에서. 그죠? 데베라이너, 뮬렌저, 멘델레예프, 모즐리, 그 전에 라보아지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의 역사가 이어지는데요. 그죠? 멘델레예프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멘델레예프는 화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아버지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밝혀질 때 처음 시작한 사람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가 바하죠. 그러니까 바하가 새로운 음악 장르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화학의 아버지는 멘델레예프입니다. 자, 멘델레예프는 이게 원자량 순서대로 처음으로 이게 주기율표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어냈고 이 주기율표를 오늘날 거로 완성한 사람이 바로 모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 순서대로 해보니까 뭔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모즐리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원자 번호라는 건 뭐냐면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 숫자죠. 그게 또 전자 숫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양성자 수인지 전자 수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번호를 매겼냐면 어떤 원소를 한 개 두고 알파선을 쌓습니다. 알파선은 플러스 2개에 중성자가 2개. 알고 보면 헬륨 2가 플러스가 알파선이에요. 그죠? 헬륨에서 전자 2개 빠진 거잖아요. 그죠? 헬륨 2가 플러스예요. 이거를 쏘게 되면 플러스만 있으니까 이 원소가 만약에 플러스가 1개 있다면 청력에 의해서 약간 휘어지겠죠. 이 원소가 플러스가 2개 있다면 조금 더 휘어지겠죠. 플러스가 3개인 원소라면 조금 더 휘어지겠죠. 이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번호를 붙였어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원자 번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원소의 어떤 부분 때문에 휘어지는지는 몰랐지만 일단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번호를 붙여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번호를 붙였던 게 오늘날의 결론적으로는 1번이 양성자 1개였고 2번이 2개였고 3번이 3개였고 결국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하고 같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양성자 수가 곧 전자 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자, 체외각 궤도를 도는 전자의 개수가 그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결국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곧 전자하고 관련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성격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즐리가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오늘날의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7주기고 그다음 족은 18족입니다. 근데 보면 1주기는 원소가 2개, 2주기는 8개, 3주기는 8개,
4주기는 18개, 18개, 32개, 그리고 7주기는 미완성이죠. 계속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왜 18촉으로 했냐면, 여기다 맞췄냐 하면, 32로 하자니 너무 길어지죠? 좀 어색하고, 또 8로 하자니 밑에 게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적당선에서 18촉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32족 쪽은 남으니까 악티뮴 쪽, 그 다음에 해서 밑에 두 줄 따로 뺀 거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악티뮴족하고 란탄족이 빠지는 이유가 밑에 있는 얘들 때문에 따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이런 형태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최소한 20번까지 외워야 되죠. 수헬, 리베, 봉탄질, 산풀, 내나마, 알규, 인황, 염화, 칼칼까지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번까지 전자배치도나 이런 거 그리는 게 뒤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원소 주기율표 20, 이거 무조건 암기입니다. 20번까지. 공부는요, 암기가 따라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선생님도 조금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신 맑을 때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도 신학 공부하면서 아침에 한 1시간 넘게 암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외워지지 않은 거는 나중에 써먹을 방법이 없어요. 암기가 돼야지 그 내용을 다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공부는 반복하면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공부에 재미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자꾸 재밌다, 재밌다 생각하시면 재밌어져요. 그러고 이 공부를 내가 왜 하는지 자꾸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이걸 통해서 나중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쓸지를 자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에는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큰 도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 웬만한 강의는 다 올라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부도 하고 또 많은 직업들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 어떤 과를 가고자 하는데 그러면 그 과를 치면 어느 대학교 어느 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것을 미리 보여줘요. 그러면 미리 간접 체험을 통해서 아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장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꾸 반복해서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를 만들고 나면요.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성격이 막 헷갈려요. 그래서 성격이 분명한 것이 바로 이 부분, 알칼리 금속과 또 할로젠 원소. 18족 원소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라 그래서 체외곽 궤도를 도는 전자 개수가 딱 맞아요. 그래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등에 집어넣어도 관계없죠. 헬륨 등, 헬륨은 풍선으로 이용하잖아요. 헬륨 풍선, 네온 사인, 아르곤도 이게 예전에 백열등 만들 때 아르곤 가스 많이 집어넣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집어넣더라도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죠? 반응 안 해요. 그죠? 그러면 비금속으로서 가장 비금속적인 성질을 가진 애가 할로젠 원소입니다. 플로린이 가장 비금속적이에요. 그리고 왼쪽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금속적이에요. 여기서는 수소 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전부 다 뭐다? 알칼리 금속, 가장 금속적인 플랑슘 쪽이 가장 금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쌤, 과연 금속적이라는 말이 뭐고 또 비금속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금속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자를 잃기 쉬운 물질, 전자를 잃고 싶어 하는 물질을 금속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비금속적이라는 것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성격, 이걸 비금속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플로린은 최외곽 궤도를 도는 전자 개수가 7개예요. 한 개만 더 있으면 옥텟 규칙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얻고 싶어 하겠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들은 최외곽 궤도를 도는 전자 개수가 7개니까 한 개를 어쩌든지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비금속적인 성질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알카리 금속은 어때요? 전자를 잃어버리고 싶어 해요. 왜? 최외곽 궤도를 도는 전자 개수가 딱 한 개이기 때문에 그 한 개만 잃어버리면 뭐 그죠? 괜찮죠?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한 개를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원소예요. 그죠? 금속이 좀 물러요. 반응도 잘하고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수소기체 발생하고 그죠? 특징들 외우셔야 됩니다. 할로젠 원소는 얻고 싶은데 못 얻으니까 둘씩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서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 상태. 상온에서는 이게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그래서 저는 기기액고 이렇게 외웠어요. 기기액고. 그러니까 비금속 중에서 액체 상태인 거는 브로민, 그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색깔도 보면 색깔이 보면 점점 진해져요, 그죠? 네, 플로린 충치 예방에 많이 쓰입니다. 염소, 물의 소독이나 표백제로 많이 쓰이고 브로민, 그다음에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상처 소독에 이거 옛날에 요오드라고 불렀거든요. 아이오딘 상처 소독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요오드, 요도와 칼륨 용액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상처 소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 색깔도 보면 점점 갈수록 진해져요. 다망색이 연한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진해져요. 황록색, 더 진해지면 젓갈색, 시커멓게 가면 흑자색, 자색이 보라색이에요. 어두운 보라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카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특성들을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얘는 또 불꽃 반응도 많이 나오죠. 리튬, 나트륨, 칼륨, 불꽃 반응 색깔도 외우거든요. 요거 노란색이고 보라색이고 이런 식으로 그죠? 외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원자의 전자 배치. 리튬 얘기 안 해줬죠? 이거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 이렇게 나오죠. 세시움은 밑에 파란색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 그 다음 껍질에는 전자가 8개 이렇게 채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보호 모형이 있고 오비탈 모형이 있거든요. 보호 모형은 전자가 한 개짜리인 수소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잘 맞아떨어졌어요. 사실 우주 전체의 4분의 3이 수소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모형처럼 수소 한 개만 설명해도 우주 전체 물질의 4분의 3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복잡한 원소들을 보호 모형 갖고는 설명이 힘들고요. 그래서 오비탈의 전자 그룹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런 모형들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보게 되면 사실 내용을 깊게 들어가자면 이거 굉장히 깊어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학자들 이름하고 그러니까 원소들끼리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있었다. 그걸로 인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그 주기율표를 만들고 보니까 이쪽은 금속성, 이쪽은 비금속성이 강하다. 어떤 물질은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 뭐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특성들을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국어나 영어, 모의고사 시험에서 어떤 보기 예문으로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스토리들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과정은 통합이니까 그런 식으로 책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5페이지까지, 4페이지, 5페이지 설명 끝났죠? 그럼 유튜브 번호 붙일 때 제가 뭐 4라고 붙일게요. 그럼 4, 5입니다. 2, 3은 2로 붙여놨죠. 3이 빠지면 그건 같이 설명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페이지 번호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